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더 치열해진 2차 토론회. 어젯밤 주요 대선 후보 4명이 2차 토론회를 맞붙었습니다. 탐색전 성격이 짙었던 1차 토론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특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난타전에 가까운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제 가장 치열했던 장면부터 만나보시죠. 윤석열 후보께서 답변만 하셨는데 혹시 좀 말씀 어떻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택으로서의 임대주택 100만 채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 공약인지. 대장동 얘기 또 하시는데요.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겁니다. 대장동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2번이나 이제 반려를 하다가 우리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또 성남시장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산속에 있는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후보님, 일단 제가 확인을 질문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거 다 확인한 겁니다. 네.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에게는 어떤 위험한 데서 살게 하면서 본인이 경제 행정의 달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이고. 네, 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1차 토론회에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꺼내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경제행정의 달인이 맞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제 윤 후보는 이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웠던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집중 공격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네. 윤 후보의 공략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1차전은 이제 탐색전을 했다라고 한다면 2차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카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우위를 달리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이런 것들을 가장 이제 어떤 공략을 해서 이걸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희석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어제 토론을 보면 기존에는 이제 대장동 문제만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백현동 그 아파트 아시죠? 이 예. 절벽에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성남FC 문제까지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김혜경 씨 문제를 제외하고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이런 공격의 모든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관계가 틀리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어차피 이 토론회는 이제 앞으로 한 3번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앞으로 한 2~3차례 정도는 더 이런 공방들이 벌어질 겁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강점들을 최대한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어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 아마 이런 전략으로 어제 토론에 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최진봉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얘기 들으신 것처럼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집중 공격했는데 어제 이재명 후보는 잘 방어했다고 보십니까? 뭐 대체적으로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이게 백현동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인허가를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토지 변경을 해준 건 맞는데 그것도 정부에서 8차례나 부탁을 했다고 해요. 예. 그 당시에는 이걸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부와 식품연구원에서 이 국가기관이잖아요. 이거 용지 변경을 해달라 요청해서 그걸 받아서 해준 거고 그 이후에 비위 문제는 식품연구원 관계자들의 비위였다라고 하는 게 2018년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하실 때 5월 15일 날 감사를 했는데 예. 그 감사 보고서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용도 변경해주고 나서 개발하는 과정에 비위가 있었던 것이고 그 비위는 식품연구원에 있었던 분들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감사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해가 풀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세와 방어 굉장히 치열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의 대장동과 백현동 공세에 맞서서 무속 논란을 꺼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게 무속인의 조언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건진법상과 무슨 법상과 하는 사람이 이만희를 건들면 영매라서 당신한테 피해가 갑니다 라는 말을 듣고 압수수색을 포기했다.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했는데 우리 교주께서 윤석열 후보 덕분에 살았으니까 빚 갚아야 된다. 자, 빨리 다 입당해가지고 경선 도와주라 그랬다는 양심선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이거 30만 되는 사람 반발하면 도저히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뭔가 튀는 행동을 좀 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 그 대검에 있는 간부들이 장관한테 총장이 이거 압수수색 할 텐데 장관이 선수를 치십시오. 네. 그래서 압수수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 같은 쇼죠. 예. 다 웃었습니다. 윤 후보님 제가 이 말씀 네, 이재명 후보는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다는 아주 일부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세에 나섰고 윤 후보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오히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가 쇼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문제 제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좀 정리를 하면 대구시가 신천지를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런 강력한 강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검찰이 오히려 그 영장을 기각을 했거든요. 대구지검 형사 4부가. 왜 기각을 갖다가 했느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강제 수사가 방역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강제 수사로 밀어붙이면 음성적으로 숨어버리면은 방역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생긴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보다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방역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형사소송법을 보면 압수수색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수사에 필요한 때이거든요. 근데 예. 그 당시 검찰에서는 수사보다는 방역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게다가 추미애 전 장관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압수수색을 공공연하게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압수수색이나 뭐 그런 영장 청구하는 것들은 굉장히 강제 수사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리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하면 필요한 물건들을 다 치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뭐 그래서 검사들이 뭐 그렇게 처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신천지 논란이 다시 불거진 이유가 있습니다. 신천지 전 간부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전 간부로 알려진 A씨가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만희 총회장 구속됐을 당시에 편지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밝혔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도한 겁니다. 또 다른 간부는 지난해 7월 신천지 간부 1,000명 이상이 국민의힘 당원에 가입했다. 신도까지 몇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는데 자, 이 논란이 더 커진 이유가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신천지의 윤 후보 지원서를 사실상 인정한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만든 청년의 꿈 홈페이지에 신천지가 윤석열 후보를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올라오자 홍준표 의원이 경선 직후에 알았다. 신천지 개입이 이번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누가 주도했는지 짐작이 가지만 그래도 경선이 끝났으니까 게임은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홍준표 의원은 신천지가 경선에 개입한 걸 진작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사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글쎄 신천지 차원에서 뭔가 공식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원했다라는 근거가 나타난 게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부 한 명의 어떤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로 지금 사실 확정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신천지가 예를 들어서 이만희 이 총회장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무슨 뭐 서류라든지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또 신천지 신도라고 해서 정당에 가입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입했다는 것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뭔가 홍준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윤석열을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섣부른 진단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그 주장도 그렇고 뭔가 아직까지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당시에 경선 같은 경우는 뭐 온갖 이야기가 다 돌아다닙니다. 예. 저는 그랬을 때는 아직까지 이거는 좀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이 압수수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저도 이게 같은 이제 이 방역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방역 전문가도 한결같이 그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방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압수수색보다는 자진해서 이 어떤 명단을 받는다 이런 게 훨씬 더 유효하다. 예. 자칫하면 이게 압수수색이라는 게 사실이 공표가 되면 신도들은 다 지하로 숨어버린다. 그러면 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안 드러난 상황에서 이게 확산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런 게 당시에 방역 정말 일관된 견해였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만약에 다 똑같이 주장하는데 윤 총장이 다른 결정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방역 당국, 방역 전문가 한결같은 지적에 검찰이 그 의견을 수용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신천지를 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현주 의원께서는 아직까지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관련 증거가 또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제 TV토론의 이야기로 이어가겠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와중에 유독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사실 예,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우리 윤 후보님은 정말로 앞뒤가 다르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없는 말 만들어서는 하지 말아주죠.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그러니까 좀 같은데 돌아가면서 합시다.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이 후보님 말씀이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얘기죠. 네, 이재명 후보는 연신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검사 출신이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몰아붙였고요. 윤석열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가 답할 때마다 엉터리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 FC 후원금 논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으로 재직할 때 3년 동안 165억이라는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 165억의 사용처와 성과급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거를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거부하시죠? 우리 후보님도 새만금 가서 원가로 뭐 토지 공급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후보님이 하시면은 기업 유치고 제가 하면 특혜입니까? 흉물로 남아있던 건데 이거를 바꿔줘서 300억 이상 혜택을 환수했는데 이거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몇 차례 수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 다 했어요. 자금 추적을 아무 문제가 뭐랍니까? 아닌 사실 가지고 자꾸 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 축구단의 후원금을 기업들로부터 165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기업들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의 고발로 경찰이 3년 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논란 이겁니다. 자금 추적을 다 했다,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 검찰에서 자금 수사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표를 내지 않았느냐. 실제 지난해 9월 달에 분당경찰서가 무혐의 처분을 했죠. 그런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하다가 성남지청장의 거듭된 반려 속에 최근에 사표를 내고 퇴직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자금 추적을 다 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혀 되지 않았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일단은 만약에 그 이재명 후보 말이 맞다면 성남지청의 넘버2인 박 차장이 사표를 냈을 까닭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해보면 2018년 6월 달에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계속 그 뜸을 들이다가 2021년 2월, 작년 2월 달에야 비로소 분당소에서 전담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도 그렇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7월 26일 날 그 이재명 후보 서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7일 날 불송치 결정을 갖다 내렸는데 다시 말해서 혐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발인들이 다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넘어갔어요. 예. 근데 성남지청에서 봤더니 후원금 중에 일부가 유관단체로 흘러 들어갔다가 다시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을 경찰이 그때 이제 분당서가 포착을 갖다가 한 사실을 성남지청이 발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 용처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경찰이 그 용처를 더 이상 확인 안 한 것이 과연 자금 추적을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 차장이 더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지청장이나 그 윗선과 마찰을 빚고 결국은 내가 책임지고 사표를 낸다. 이렇게까지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다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성남 FC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서 자금 추적이 다 됐다라는 이재명 후보 얘기는 조금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부인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에 그 5월 달 이후로는 뭐 거래하지 않았다는데 그 후에 막 거래를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그 대장동 그 게이트에 비해서 그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했고 아직까지 뭐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0년 5월까지나 했다고 하는 것은 재작년에 그 유출된 그 첩보에 등장하는 인물과의 거래가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고 벌써 제가 경선 당시에도 계좌까지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느냐 이 논란인데요. 자, 이재명 후보는 2010년 5월 이후에 거래를 안 했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그 이후에도 수십억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에서 이미 2년 이상 조사를 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 경선 때 이미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김건희 씨가 2010년 5월 이후에 주식 거래가 없다더니 민주당의 주장은 그리고 KBS의 보도에 따르면 40여 건이 확인됐다. 주가 조작 의심 거래액이 7.7%로 김건희 계좌에서 주가 조작 의심 거래액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자, 윤 후보는 경선 때 이미 계좌를 다 공개했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윤 후보가 공개한 건 2010년 말까지고 그 이후에도 김건희 씨의 주식 거래가 있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최혁진 변호사님, 이거는 어떤 게 팩트인가요? 일단은 KBS 보도를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좀 정리를 갖다 해봤더니 윤석열 후보 측에서 공개한 계좌는 신한금융투자 계좌인데 2009년과 2010년도 거래 내용만 그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시점, 왜냐하면 주가가 폭등했던 시점은 그 이후인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인데 예. 이때 계좌를 그 오픈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09년, 2010년 말고 11년, 12년 그 계좌까지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 그 계좌가 이제 다른 계좌로 신한에서 뭐 다른 뭐 삼성이나 다른 그 증권 계좌로 옮기게 되면 계좌에 타사 출고라는 것이 찍히게 되거든요. 예. 그럼 다른 계좌에서 내 계좌로 다시 들어오면 타사 입고가 찍히는데 예. 이 타사 출고, 타사 입고가 적혀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제출하면서 아주 깨끗하게 지워서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신한금융투자 그 계좌 말고 증권 계좌가 김건희 씨가 뭐 한 6개, 7개 그렇게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계좌들도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그 궁금증이나 의혹 같은 것들을 지금 민주당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 윤석열 후보가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어제 있었던 TV 토론회에서의 설전 장면을 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에서 만나보시죠.
사실상 종전 대 친북, 반미 논란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어제 TV 토론회에서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인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안보관인데요.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이 종전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은 종전 상태가 맞는데 그러나 법률상은 정전 상태인 거죠.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 관리를 하고 있는 국제기구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북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고요. 위협적으로 정전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자체가 바로 전쟁 억지력을 갖는 것인데 종전이라고 만약에 우긴다면은 이거는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우선은 저는 윤석열 후보님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이 대립을 격화시키려는 의지가 읽어지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이게 결국은 친중, 친북, 반미라는 어떤 이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걸리죠. 저희가 전쟁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명색이 법률가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다 거짓말입니까? 정치 지도자가 군사령관이나 할 소리를 군 전술가가 할 얘기를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네, 한반도의 전쟁이 끝났느냐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았느냐를 두고 완전히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종전 상태다,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밝힌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종전 상태라고 우기면 전쟁 억지력만 약화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완전히 상반된 시각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반도 상황을 결국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보수와 진보가 확연하게 나눠지는 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도발 자체, 이것 자체가 사실은 보수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이거는 핵무기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은 이게 어떤 억지력이 아니라 실제로 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상황은 이 종전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휴전, 즉 정전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을 높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이제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 쪽에 이제 견해인 것이고, 예. 반면 진보 같은 경우는 이게 북한이 어떤 자위력 행사를 위해서 본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개발하는데 이거를 이제 감축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어떤 제재를 해제하고 평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북한의 도발 자체가 단순히 이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상대방이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거는 뭐 관점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충분한 저는 시각차로 봅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저는 윤석열 후보의 지적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 북한이 지금 지난 5년 동안 무기 시스템을 굉장히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거의 다 완성을 해갑니다. ICBM부터 시작해서 단거리 미사일까지, 예. 방사정포까지 굉장히 고도화를 이뤄냈어요. 근데 지금 과연 이런 문제를 그냥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우리에게 위협되는 것인가, 이걸 볼 때는 지금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건 실제로 우리가 위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가,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결국 이 어떤 우리의 방어막을 어떤 해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지봉 교수님,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는 점점 북한이 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결국 윤석열 후보가 거의 이제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신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종전 선언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자고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쟁을 끝낸다고 합의한다고 해서 군사력을 그럼 우리가 없애는 거나 아니면 군사력 증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대응을 안 하는 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전쟁 상황이 없는 많은 나라들도 국방력은 계속 증강시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남북 그다음에 중국 미국이 함께 모여서 전쟁 이제 끝내자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겁니다. 그것이 결국 뭐 예컨대 우리가 군사력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군사력 증강을 안 하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연결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우리 자유권 차원도 있고 북한뿐만 아니라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종전선을 하더라도 국방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거는 뭐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예. 보고 어제 발언에서 약간 이제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종전 상황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사실상 이제 그게 법적으로는 정전이 맞아요. 정전 예. 상황이 휴전 상황이죠. 지금 전쟁이 끝냈다고 볼 수 없어요. 다만 이제 휴전하고 70년 동안 이제 특별한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오해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떤 상황이든 진보든 보수든 현 정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가 외세의 어떤 도전, 그 북한 포함해서 당연히 북한은 주적이니까요. 북한을 포함해서 어떤 도전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군사력도 증강해야 된다고 보고요.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는 그에 합당한 형태의 증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힘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가 보장되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후보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뚜렷한 시각 차이를 보인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주 4일제를 두고 충돌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윤 후보님이 요즘 흔한 말로 노동과는 매우 꼰대스럽다. 선진국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창의력은 노동 시간이 아니라 여가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선진국들과 혁신기업들이 주 4일제 도입에 지금 박차를 가하는 겁니다. 주 4일제 대열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허위 사실로 엉터리 규정짓기하면서 질문 던지는 그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법규를 저한테 전공한 뭘 사람들이 물어보신 겁니까? 도대체가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서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를 좀 짧게 물어보십시오. 주 4일제 네. 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 저는 주 4일제는 3일제가 더 좋죠. 그게 네네. 좋고 나쁠 문제가 아니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죠. 네,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제에 반대하는 윤석열 후보를 두고 꼰대스럽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아니 주 4일제가 아니라 주 3일제라면 더 좋은 것 아니냐.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다 이렇게 반격했는데 자, 이번엔 최지봉 교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주 4일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주 4일제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에서 모든 기업을 다 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업마다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업무의 특수성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을 다 주 4일제로 바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회사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또 공업의 측면에서도 서비스업이냐 아니면 IT 기업이냐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고요. 업무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심 후보의 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주 4일제를 방향으로 잡고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윤석열 후보께서 약간 이제 그 부분을 좀 그렇게 본인도 생각한다고 얘기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3일제 하는 게 더 좋죠. 이 말은 약간 비꼬는 투거든요. 뭐 물론 3일제든 2일제든 다 좋아할 수 있겠지만 주 4일제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 기업 같은 게 2019년 통계로 보면 약 전체 기업의 27% 주 4일제 하고 있습니다. 27%가요? 2019년 통계에 그렇게 돼 있고요.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이미 오랫동안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 4일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 효율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이 높다고 하면 굳이 나와서 하는 것보다도 자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면서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 4일제가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아마 심 후보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어제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 가지 그 주 4일제와 지금 5일제 하는 부분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더 생산성이 높은지 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저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얘기한 거냐 또는 법적으로 강제할 문제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시행할 문제냐 이런 것도 남을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하는 시간이 짧다고 그게 반드시 항상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일하는 시간이 너무 과도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나쁠 수 있고 적정하면은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주 4일제가 과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냐 그렇다라고 한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그다음에 주 4일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나일, 그 4일 동안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32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주 4일제를 하면서 그때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4 곱하기 10이니까 40시간이니까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그 40시간 근무하는 거는 주 5일제랑 뭐 큰 차이가 없는데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특수성이 뭐가 있냐면 주휴수당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주휴수당이 사실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런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걸 정책적으로 하는 게 맞지.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 4일제보다 주 3일제가 더 좋고 그럼 주 2일제가 더 좋은 거냐? 그런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TV 토론회에선 정치개혁 이슈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중 지난 총선 때 큰 논란이 됐던 비례대표 위성 정당 문제도 나왔는데요.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제가 그 위성정당 만드는 걸 보고 당내에서 반대를 했다가 다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한 일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특히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 사과드립니다. 윤 후보님, 심 후보 두 분께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면 같이 합류할 생각이 있는지. 저한테도 물론 사과할 필요가 있지만은 지난번에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 시민의 열망을 배신한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석고대죄하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주고 초과이익 한수법을 나중에 만들자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치 도의와 양식에서 벗어났으면 먼저 책임지는 게 우선이지 무슨 또 법을 만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정치개혁 이슈를 선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님, 네. 심상정 후보, 윤석열 후보 매우 싸늘한 반응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선거법 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선거법 개정이 제1야당을 제외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것도 공수처법과 연계시켜 통과가 됐어요. 이런 전례는 없었습니다. 선거법은요, 이게 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항상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을 제외하고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그 위성정당 만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완전히 보면 위성정당 이제 형체가 없어져 버렸고요. 예. 또 이 선거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저는 최소한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서요. 그러면 먼저 앞서서 법 개정을 해야죠. 예. 선거법 개정을 해야죠. 본인들이 잘못 통과시켰다는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해놔놓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 금지법을 만들자? 아니 본인들이 다 통과시켜놓고 또 금지법을 가팀하냐면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또 지금 172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앞서서 법 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의를 보이는 게 아닌가. 이게 결국은 당시에 법 통과가 잘못됐다는 건 지금 현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는 측면에서 하고 정치개혁을 주도하자 그래야지 지금 이제 우리 잘못한 건 놔두고 그냥 우리 금지법 만들어서 그냥 똑같이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또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선거법은 당장 민주당이 먼저 주장을 해서 이 선거법 개정을 하는 것이 저는 진정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진정성이 있으면 지금 위성정당 있는 거 그대로 법에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에. 예. 현재 선거법이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선 앞장서서 개정을 해야지 그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고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 어제 TV 토론회에서 안보 이슈, 노동 이슈, 그리고 정치개혁 이슈 등을 살펴봤는데 어제 TV 토론회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서로 구애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울경 850만부터 먼저 성공 사례를 만들고 네. 그것을 전국에 이렇게 다 퍼뜨린다. 그런 생각이. 저하고 생각이 거의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선거제도 개혁, 정치 개혁이 있어야 양당들도 잘하기 경쟁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우리 안 후보님의 지론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의견 좀 잠깐만 듣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안 후보님께 선거 때는 원수가 돼서 싸우더라도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 그거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검경에서 제대로 수사했는데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가 우리 안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중국 어선을 저희가 격침을 시키는 거하고 대중관계에서 어느 게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까? 물론 어선을 파괴하는 게 더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이 휙휙 바뀌어서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완주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후보와 손을 잡을 것이냐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는데 이번 주말이 단일화의 1차 시안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이유가
내일 그리고 모레가 대선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 전에 1차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이런 이제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가 28일 날이 투표용지 인쇄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투표용지에는 단일화에서 떨어진 후보에게는 사퇴 이렇게 이제 새겨진다 이렇게 있어서 27일이 2차 시한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3월 4일, 5일이 사전 투표일이기 때문에 3월 4일이 마지막 단일화의 데드라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같이 공동정부를 만들어보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어제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는 여러 차례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우리 생각이 같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최재문 교수님 네. 단일화를 염두에 둔 양쪽 후보들이 구애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측 다 사실 이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 엎치락뒤치락 지금 뭐 누가 확실히 이긴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단일화라면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물론 윤석열 후보 측이 더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보지만 뭐 이재명 후보라고 하더라도 뭐 기회가 있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지금 뭐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양측 다 사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 공을 들일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된다고 하면 물론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대로 누구와 단일화되든 간다고 보진 않지만 예. 1, 2%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대선 마지막 결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단일화에 대해서 양측 다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애정 공세와 무관하게 후보 등록 첫날인 내일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요. 단일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그 많은 음식 누가 먹었나? 어제 2차 TV 토론회에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1차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받아낸 심상정 후보, 어제 2차 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폭로된 녹취록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윤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처가 뭐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그렇게 했는지는 사적 통화 모르겠지만은 공개 여부로 저는 피하지 뭐 마시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네. 김지은 씨한테 네.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배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결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성남시장부터 11년간 사실은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논란과 관련해 새로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혜경 씨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폭로한 전직 7급 공무원 A 씨는 오히려 두 가지를 되물었습니다. 먼저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먹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런데 A 씨뿐 아니라 A 씨에게 음식 배달을 시킨 배모 전 사무관도 같은 궁금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음성 들어보시죠. 맛은 어떠시대요? 괜찮대요? 별말 없는데? 와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상하죠. 하루만 지나도.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요.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11분씩 그렇게. 그렇지 않니? 2인분씩만 먹어도 그 사모님하고 아들 둘인데 6인분이면 충분할 텐데. 뭐 풀구간 미스테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그렇다고 사모님이 뭐 그렇게 맨날 말라 있으신데 아들 드시나 없나 봐. 그 생각을 했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부부와 오랜 인연을 맺고 스스로 과잉 충성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배모 전 사무관도 이 대화에서 자신도 이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는지 모르겠다. 기생충 영화처럼 자택에 누가 더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박완선 씨 소설에 그 많던 싱가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그 소설을 좀 연상시키게 하는데요. 사실 좀 이걸 보면서 김혜경 씨나 이재명 부부의 일상적인 어떤 생활 소비, 과연 이게 본인들 돈으로 얼마나 소비를 했을까? 좀 그 궁금증이 들어요. 성남시장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식비라는 게 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 이 배 사무관도 오랫동안 사실은 이재명 부부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도 지금 사실은 좀 의아할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은 뭐 초밥 10인분, 그다음에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 닭백숙 뭐 등등 여러 음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쓰고 뭐 등등을 해서 이 식료품을 소비를 하면 본인들 스스로의 돈으로 지금 과연 소비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하요. 왜냐하면 차량이나 모든 걸 다 이제 그건 경기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먹는 식비까지도 다 이렇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돈을 쓰지 않고 실제 어떤 공금을 일단 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시장 할 때 보면 공무원들의 청렴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다 이게 명찰 달고 다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뭐 받을 때는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또 김영란법도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집에서는 이렇게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를 지금 샌드위치가 쌓여 있고 소고기가 있고, 그걸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다? 불찰이다?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뭐 가정생활 해보면 예. 집에 음식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것 등등 이거 어떻게 가져갔는지, 또 누가 선물하는 것인지, 특히 공직자들은요 사과 한 박스만 집에 선물 들어도 굉장히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혹시나 뭔가 청탁이 있지 않을까 등등해서 이거 다시 돌려보낸다든지 굉장히 그런 거 전전긍긍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한 11년 동안 해왔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네. A씨의 첫 번째 질문은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먹었느냐였습니다. A씨의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법인카드 유용을 인정하느냐 이 질문을 했는데 A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식당 11곳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한 다음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구입해 배달한 음식이 각종 경기도 간담회에 쓰인 것처럼 조작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혜경 씨 자택으로, 이재명 후보 자택으로 배달된 음식이 법인카드에서 쓰였는데, 자, A 초밥집에서 결제한 10만 5천 원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 마련 관계자 의견 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산 것처럼 서류가 조작됐다. 또 B 닭백숙집에서 결제된 12만 원은 지역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쓰인 것처럼 조작됐다. 또 C 요리집에서 복요리집에서 결제된 12만 원 역시 노사협력 간담회에서 쓰인 것처럼 됐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배모사모 간의 법인카드만 유용된 게 아니라 경기도 각 부서의 업무 추진비가 유용됐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영진 변호사님, 감사나 수사 대상이 배 사무관뿐 아니라 경기도 전반으로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를 해봤었잖아요. 원래 이제 아무한테나 법인카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국장이나 적어도 과장 정도는 돼야 법인카드가 주어지거든요. 뭐 경기도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무관한테 법인카드가 주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 이재명 지사에게 배정된 법인카드를 그 배사무관이 가지고서 그냥 저런 방식으로 마음대로 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꾸 드러나는 걸 보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 각 부서의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추진비도 뭐 노동정책과 심지어 뭐 공정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부서의 업무 추진비까지 썼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틀려지는 게, 단순히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서서 꼭 필요할 때 쓰였어야 될 그 법인카드가 업무 추진비가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게 무제한적으로 그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예. 각 부서마다 예산이 있어요. 얼마면 얼마, 10만,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런데 저렇게 해가지고 야금야금 몇십만 원씩 그 쓰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쓰여야 될 곳에 쓰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도정문란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 생각까지 들고요. 지금 상황에선 저렇게 법인카드 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 먹은 걸 떠나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대선 후보라고 하시는 분이 저렇게 거짓말 하시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국정논단이 아니라 도정농단이다. 네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만약 이 보도가 맞다면 조금 전 심상정 후보도 얘기했지만 이건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라 본인 리스크다, 이재명 후보의. 그 본인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한 전제를 단 것처럼 이게 그렇죠. 사실이냐 아니냐가 일단 확인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의혹이 나온 것이고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김혜경 씨가 사과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 어떤 이유든. 그리고 이제 카드가 이게 각 부서의 카드가 쓰인 건지 아니면 도지사가 갖고 있는 카드가 쓰인 건지 모르겠어요. 카드 쓴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죠.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해서 도지사가 갖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카드가 활용됐는지 하는 부분도 조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리고 정말 뭐 법인카드로 쓴 게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져야겠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의혹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김혜경 씨 논란에 맞서서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빨리 소환하라, 이렇게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현장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가 조작 투범 김건희 소환 수사하라.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이런 엄청난 주가 조작 사실을 저질렀다는 데에 분노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 측은 큰일 날 것이다 라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특별히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아울러 윤석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같이 진행하려고 고발장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앞서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죠. 민주당은 이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도 윤석열 후보는 내가 계좌를 다 공개했다 했지만 사실은 실제 주가 조작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에 계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 김건희 씨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십니까? 일단 며칠 전에 KBS가 그 공소장을 입수해가지고 그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 이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가 150개가 넘고 예. 거래량은 1,600만 주가 넘고 거래 금액은 646억이 넘는데 기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그런데 그중에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가지고 그 활용된 게 146만 주에 50억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전체 주가 조작 그 금액의 약 7.7%에 해당한다라고 KBS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난달 그 1월 8일 날 그 중앙지검에서 그 김건희 씨한테 소환 통보를 했는데 14일 날 그 김건희 씨가 그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KBS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진짜로 공소장 내용이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의혹이 가기에 충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요구가 없었다,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 의혹 역시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같이 밝혀드립니다. 이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논란, 역대 대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번 대선만의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요 후보 부인들이 나란히 사과를 한 것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네, 그럼 두 후보 부인 논란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56.0%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47.8%입니다. 영향이 없다는 건 37.2%, 43.9%. 어쨌든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배우자 관련 이슈 대선 막판까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제 선거 취재를 해오면서 이렇게 배우자들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예. 사과하는 모습은 참 처음 보는 것이고요. 또 배우자 관련된 여론조사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예. 참 정말 안타깝고 왜 우리가 이 수준에 되어야 될까라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 문제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후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호불호를 정하는 데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예. 특히 최근에 불거진 이제 김혜경 씨 문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항상 이야기했던 유능한 행정가,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훼손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데요. 정말 저는 이게 좀 한번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솔직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도덕권자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공직에 나간 분들, 공직에 나가겠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삶 자체를 보면 좀 엄격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 상대로, 자기 공무원들 상대로 이렇게 엄격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수신제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안의 문제, 또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이건 놔두고 그냥 딴 사람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이 두 문제가 불거진 게 보면 다들 대선 후보로 나오기로 한 뒤에 불거진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면 본인들, 대선 후보 본인도 그렇지만 대선 후보 부인들의 어떤 마음가짐도 남편이 국민들 앞에 이렇게 모든 게 다 밝혀진 상황에서 예. 본인들도 좀 준비를 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진짜 국민들이 저게 진정한 사과일까? 과연 믿을까요? 앞으로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한다고 믿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두 분 사과 다 정말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는 게, 사과는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애들 교육시키들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했다는 게 없는데 뭘 잘못했어?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묻잖아요, 그렇게. 예. 그래야지만 다음에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 이제 선거 때문에 그냥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씁쓸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대 대선 사상 유례 없는 배우자 리스크, 양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입니다.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인가? 이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는 자기를 중용해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위협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한테도 정치 차별화해라, 그러면 표된다, 이런 주장이 많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잘한 건 승계하고 부족한 건 채우고 또 잘못된 건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더 진화된 정부 만들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주제를 꼽으라면 바로 적폐청산 논란이 아닌가 싶은데요. 윤석열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자 해야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큰 논란을 번졌는데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내고 강한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이 대독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 대상으로 또 불법을 행한 것으로 본 것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표하고 사과를 요구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문 대통령과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없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는데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이런 위대한 성취를 야당 대선 후보가 부정하는 듯한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난폭한 검찰주의로는 법치주의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복수를 공약한 것입니다.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입니다. 일종의 검찰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신을 말하던 그 입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을 공언했습니다. 제주에서 흘렸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검찰 쿠데타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통령을 지키고자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비리가 드러나면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들으신 것처럼 검찰 쿠데타 선동이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네네. 이거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적폐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전 정권에 대해서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됐을 때에도 그 무조건적으로 그 정치 보복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은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걸 보면 공무원들은 범죄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은 반드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많은 분들 이야기한 것처럼 그 원전이나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나 아니면 뭐 옵티머스 라임 그다음 또 최근에 또 펀드 하나 또 터졌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다가 뭐 대장동, 백현동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게 혐의가 있고 없고가 밝혀진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결국은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적폐청산이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보고 발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복이 아니다.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그것을 뭐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예, 적폐청산은 뭐 개개인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이 아니라 과거 불공정, 뭐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정치 보복은 아니다. 오해가 없도록 뭐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들으신 것은 2017년 9월 그러니까 집권 초기지요. 그때 여야 사당 대표가 만찬회동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야당에서 적폐청산 문제를 꺼내니까 그건 정치보복이 아니다. 비리가 불거져 나왔는데 수사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지금 당시 바른정당 원내 수석 대표 부대표였던 정양석 의원이 전한 건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청산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200여 명이 구속됐고요.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누구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총장 임명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 임명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그 검찰 내에서 기수도 그렇고 아주 이 상상외로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죠. 자, 처음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에 처음에 들어섰을 때 뭘 이야기를 했냐면 특수부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무슨 소리냐? 특수부 더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요, 역대 정권이 정권 교체된 이후에 되면 집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정부에 대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적인 예로 노무현 정부 때 대북 송금 특검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적폐청산일까요? 정치보복일까요? 자, 이런 정치보복과 이 적폐청산하는 게 참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드러났는데 그 수사 안 할 방법이 뭐 있냐? 지금 윤석열 총장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드러나는 상황 자체를 그럼 고발하고 고소하고 했는데 그걸 수사나 이거는 정치보복이니까 검찰이 수사 않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집권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집권하고 이 정권 교체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고발이다 고소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정치 보복이기 때문에 수사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본인들이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정치 보복에 이야기하는 게 전 너무 과민반응이 아닌가. 왜냐 본인들이 그렇게 집권 초기에 그걸 이용을 해서 지지율 80%, 90% 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 놔놓고 이제 와서 이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사가 들어오는데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되레 짐작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과민 반응한다? 강력히 분노한다? 아니 그러면 지난 2017년도에 그때 야당이 강력한 분노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연한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 봤지만 윤석열 후보가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아마 지금 저희가 들은 저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적폐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비리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수사를 막느냐. 그건 과민 반응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두 분의 생각이 저는 다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예. 윤석열 후보가 저 얘기를 한 것은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 논란을 조금 수그러들게 만들기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수습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그럼요. 초창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게 프레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대결처럼 돼버렸잖아요. 그걸 이제 그게 너무 커지니까 거기에는 우려가 있어서 그걸 조금 이제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한 말이지 이거 그 말과 연결된 건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첫 번째 두 분은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물론 만약에 적폐가 있으면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 문재인 현 정부의 적폐에 대해서 수사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되시면. 그래서 3번을 얘기해서 해야죠.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적폐가 있다고 하면 제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그냥 해야죠를 3번을 그냥 강조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에서 볼 때는 현 정부가 적폐다 이렇게 규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뉘앙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적폐에 있는 걸 하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저는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고소고발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수사해야죠. 성역이 없습니다. 이랬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선거 개입이라고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요.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얼마나 윤석열 후보가 비판을 하셨습니까? 삼류 정치다. 본인도 거기서 검찰총장 하셨습니다. 바보들 데려다가 정치했다. 그래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만약에 만약에 선거 개입이라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죠. 저는 이게 본인이 한 말씀이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걸 왜 고려를 못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폐청산 발언에 이렇게 분노하는 데는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진짜 그 친노 내지는 그 좀 상식적인 분들은 이 정부에 하고 관계를 안 했거나 이 정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은 원칙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우리한테 이익되면은 따라야 된다는 그런 식의 그 조직 논리 같은 건 없었거든요. 이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자기들은 계승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조금 전에도 윤석열 후보의 현 정부 평가를 두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번은 아예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라 사기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승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거기서 일했던 분들이 또 여기 와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평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권 문제라든지 또는 노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는 가치를 생각한다고 하면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없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퉁쳐서 그냥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표현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좀 격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본인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검찰을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뭐 잘못된 일을 했다. 그럼 본인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본인이 그걸 다 눈 감았다는 겁니까? 그 지금까지 본인이 하셨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런 표현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당히 실망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선이 3월 4일 사전 투표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로 딱 20일 남았습니다. 자, 지금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면에 등장한 게 과연 대선 결과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이냐 이걸 텐데요.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양쪽에게 기회냐 위기냐 이걸 저희가 구분해서 지금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여당에게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친문 지지의 결집으로 이어지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야권 입장에서 오히려 정권 심판론 여론이 강화된다 그러면 또 기회일 수 있겠죠. 반면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야권에서 역시 오히려 적폐청산 발언이 중도층의 거부감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떤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까? 뭐 득과 실이 다 있을 겁니다. 예.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뭐 여당으로서는 어쩌면 지지층들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고, 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판으로 끌어내는 효과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꽤 높지 않습니까? 왜 예전에 노무현, 김대중 정부와 현 정부가 다른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예.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통합을 위해서, 지역 통합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대 비서실장을 영남 출신 김중건 비서실장 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탕평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체결했죠. 지지층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만들었습니다. 이라크 파병했습니다. 즉 국익을 위해서 본인이 한 게 있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와서 지금의 성과가 뭐가 있나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없다고 보는 것인데 이현정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부동산 문제라든지 괜히 비롯해서 과연 이 5년 동안 과연 우리 국민들이 뭐 이게 좀 나아졌어. 그다음 남북 관계 지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나아졌습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면에서 전 정권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선판을 끌어내는 데는 야당이 결코 불리한 게 없다. 예. 그런 측면을 보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 중심으로 선거를 끌어가려고 할 텐데 아마 청와대도 하루 이틀 말 꺼내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하는 이유도 저는 그런 이유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는 뭐 각계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선에 또 다른 변수를 거론되고 있는 것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일 텐데요.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인 대구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지금 보시는 저 사저를 마련했다 이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부인이 약 한 달 전에 대구 달성군에 있는 지금 저 전원주택을 25억 원에 매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초엔 수도권에 사저를 마련해 통원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결국 본인이 국회의원 4선을 지낸 달성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대구의 거처를 정한다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봉안마을 내려가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으로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정치적 논란에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서울에 있을 경우에 사실 마땅한 거처가 마련하기 꽤 어려울 겁니다. 지금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재정적 상황을 보면 아마 서울 지역에 저런 정도의 집을 구하려면 몇 배나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또 계속적인 지지자들이 와서 또 시위하고 반대자들이 시위하고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좀 조용한 안식을 취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어떤 고향, 뭐 이쪽의 정치적 고향이죠. 대구에 처음으로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 때 저 지역에 출마를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본인은 좀 휴식을 취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선택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현실 정치와 좀 거리를 두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서울에 있을 경우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용한 지역에서 본인의 건강을 돌보면 지내겠다. 아마 저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2일 전후로 퇴원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메달을 안긴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 선수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15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딴 김민석 선수가 태극기를 두르고 경기장을 돌다가 낙담해 있는 중국 선수를 발견하고 등을 토닥이며 위로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